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한 방송입니다. 트럼프의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편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좀 그러네요. 지금 네. 이게 통상 경제안보 전문가로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시즌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전문가 중에 최고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통상보다도 경제 안보는 전혀 새로운 얘기라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전 세계 뉴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한테 관세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내부적으로는 또 대선 국면이 오고 해서 정책 수요가 이쪽에서도 오고 그렇죠. 저쪽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많은 시즌인데,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업데이트된 거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상호관세 엄청 매겼다. 네. 근데 우리 그 최상목 대행이 있을 때였죠. 한덕수 한덕수 네. 대행과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뭔가 협의를 하고 왔는데 7월까지 뭔가 유예를 하고 왔다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줄라이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가 나올 거다.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조금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게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컸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상 굳이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이런데 굳이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서 속히 타결을 할 유인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우리 내부 사정이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협상보다도 훨씬 중요한 협상이 이제 가로놓여 있죠. 미중 협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미 협상도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은 조금 국면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환된 국면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조 대행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뭔가 빨리 우리 쪽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동력이 우리 쪽에서도 없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정부는 하고 뉴스에 나올 때 우리는 정부는이라는 걸 단수로 떠올려요. 하나로. 네, 그렇죠. 근데 정부는 절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개인가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분은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나갔죠. 네. 나갔고 이미 있는 이제 자간 정도는 나갈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일을 시켜서 남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고달프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할까요?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한 대행이나 최 부총리가 뭔가 좀 서두를 때 밑에서는 상당히 좀 그 말을 잘 안 듣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이러는 거야라는. 그게 외교부나 이 통산 그렇죠,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암묵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조금 반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기민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난 몰라. 어차피 다음 정부 들어오면 뭐 그때 시키면 하지 하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걱정되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7월 8일은 오는 거 아닙니까? 7월 8일 그 유예 기한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예. 그 사이에 뭐 줄라이 패키지라고 예, 뭔가 예. 패키지를 만들어서 예. 잘 될 거야라고 사실 미국 쪽에서 이 고위 관계자 예, 멘트가 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또 뭔가 해가야 되는 일들이 또 그래도 있다 이런 일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줄라이 패키지란 말을 아예 쓰지를 마라라고 이제 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줄라이라고 하는 7월 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디를 누가 한 얘기냐? 그 기준이 뭘까?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기 때문이에요. 유예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90일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7월 9일 1시부터 이제 90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러면 90일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전 상태로 돌아설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엊그제 미중 합의가 잠정이지만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네. 또 거기서 기준으로 90일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7월 시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면서 네. 없어질 수 있는 시한을 우리가 먼저 못 박아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해줄게라고 해서 뭔가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가 안 해도 되는 양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상황이 바뀔 것 그렇죠. 같고 좀 아까 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질 듯하다가 지금 휴전이 딱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의 그 상호 관세율 격차가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115%씩 빼버렸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면 중국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관세율 격차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떤 퍼니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에는 좀 더 줄여져서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의 격차를 조금 더 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전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예컨대 지난번에 상호 관세를 유예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에서의 국채 금리가 요동쳤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7월 그 시한을 네.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가서 협상을 했던 건 사실은 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일 네. 수 있겠네요. 저는 상당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줄라이 그다음에 패키지란 말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안에 따라서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갈 일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분리하는 게 맞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컨대 미국이 우리한테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이 묶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7월이라고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부적절하지만 모든 것을 패키지로 다 묶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도 지극히 잘못돼서 애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을 다 그대로 전제하고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극히 어떤 협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다행히도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다행히도 그때의 그 협상 결과는 지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마냥 지연이 능사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라는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일단 내려놨어요. 네. 우리 위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돌덩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걸 덜어넣기 위해서 다른 양보를 한 게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게 될지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됐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20일 동안이라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게 다른 나라하고의 협상에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빨리 수를 쓰는 게 나을 수
것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게 마냥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20일 동안 어떤 일이 20일이라는 게 대선까지. 대선, 그렇죠. 대선까지. 대선까지. 네. 요 20일 현 동안 정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조심해야 된다. 예, 예.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10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벌여서 예. 기존의 추가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추기로 145%에서 30%를 낮추고 뭐 일부는 그 90일 유예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 125% 10%를 낮추기로 했고 또 그 사이에 영국하고는 무역 협상을 해서 그 영국이 여러 가지 농축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미국한테 시장을 좀 열어주겠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관세를 일부 인하한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뉴스가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이 기조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막 격변기잖아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변할 때 저는 이제 시대독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대독법. 시대를 읽는 방법. 시대를 읽는 방법. 이럴 때는 하나하나 어떤 나무를 들여다보면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면은 숲을 보는 것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나름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의 특징은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 네. 그 특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좀 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유례 없는 전면전이었어요. 네, 네. 트럼프가 과거 트럼프 일기에는 주로 중국을 타겟으로 일부에 한해서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놀랍게도 미국의 수입액이 한 3.1조 정도 되는데 거의 전액에 다 한해서 거의 전액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그랬던 유례없는 전문전이 네, 네. 지금은 뭐 두 대륙간 국지전 정도로 바뀌었어요. 계속 찻대고 pot대고 예외가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1조 정도 되는 전 수입액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글쎄요.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절반 남았어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후퇴하고 있다. 왜 후퇴하느냐? 출혈이 크다. 미국의 전체 GDP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1.8%예요. 네. 과거에 뭐 맥키니 관세라든가 스무트 홀리 관세, 고관세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많아봐야 GDP 한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GDP의 한 11.8%에 해당하는 전 수입액에다가 관세를 때렸으니 이게 상대만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날의 검인 거죠. 미국도 계속 다친 거예요. 그게 국채 금리라든가 이제 국채 가격 저 달러 그다음에 주가 하락 트리플 약세로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도 고관세 상태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전혀 거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나이브했다. 시쳇말로 현타가 온 거죠. 네. 아니구나.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유례없는 전면전이 대륙간 국지전으로 축소되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즈로 표현한다면 치즈 파마산 치즈 단단하거든요. 네. 파마산 치즈라고 사서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에멘탈 치즈인 거예요. 에멘탈 치즈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구멍 빵빵 뚫린 거, 네, 말랑말랑한 거. 구멍 빵빵 뚫려 있는 거. 이 에멘탈 치즈는 제 표현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그래요? 식으로 형해화되어 갈 것이다. 저는 결국은 그 구멍은 더 커지고 네. 형태만 좀 남아 있을 거다. 단 미국이 하나 아직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한 변하지 않은 거 기본 관세 10%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하지 않은 측면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재정 적자, 네, 네, 미국 국채, 네. 미국의 어떤 국가 부채가 네. 크다라는 거, 한 GDP의 130% 정도 되는 네. 그걸 메꾸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세수원으로 관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10% 기본 관세는 유지를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저게 기준선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네. 아. 이런 특징 하나. 네. 네. 그다음에 그게 두 예. 번째 포인트. 아니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에멘탈 치즈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구멍이 뚫린 것과 뚫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가 예, 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종전이 된 거는 아닌 겁니다. 네. 그러나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국지전으로 그랬을 때 바뀌었고. 그게 치즈로 비유하면은 구멍 난 부분과 구멍 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 거. 두 번째 특징은 슬픈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다자 무역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 관세 전쟁의 두 번째 제가 보는 특징입니다. 네.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보호무역 수준이 높다, 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자무역 질서 자체를 정면에 도전하는 거다라는 특징이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네, 들어보셨죠? 네. 최혜국 네. 대우. MFA. MFN, MFN. 예,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게 뭐냐면은 예컨대 미국이 자동차 관세가 2.5%예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 관세 2.5%는 중국이 수출하든 한국이 수출하든 일본이 수출하든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려야 돼요. 예. WTO 회원국에 한해서는 가장 좋은 최혜 대우를 동일하게 다른 회원한테도 부여를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지금. 아. 상호 관세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예. 아. 그리고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했죠. 철강은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서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깼어요. 반도체에 25%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는 정보통신협정 ITA에 의해서 그것도 사실은 관세를 없앴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다자 간의 무역 질서를 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깬 게 이 관세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특징인데 영국하고 중국이 이거에 맞춰서 지금 협상을 해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동조자가 되고 있어요. 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주는 관세와 다른 나라한테 부여하는 관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 영국에 그렇군요.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이번에 미국이랑 합의를 한 거에 트레이드 딜이라는 무역 협상이라는 말을 미국 측은 쓰는데 영국은 안 써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WTO 규범에서는 무역 자유화를 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유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역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 때는 FTA 같은 데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네. 이번에 에탄올에 대해서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만 1,400리터까지 무관세로 아. 해줬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한테만 특혜를 준 거예요. 아,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그래서만 자유화를 하면 안 돼요. 한 나라한테 대해서 특정 예, 품목에 예, 대해서만 혜택을 자유화를 하면 주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죠. 근데 이게 슬픈 게 이 칙칙한 길을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가서 다른 나라가 걸어간다는 게 되게 슬픈 건데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미국이 던진 관세 전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자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상호 관세를 그렇죠. 너무 세게 하니까 예, 예. 상호무역 그렇죠. 질서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고.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제각각의 관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WTO 규범은 박물관으로 틀어박혀 가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이게 두 번째 특징. 네, 네. 세 그러니까 번째- 다자주의가 무너지고 상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득세하고, 특징이네요. 상호주의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안 되는 게 상호주의는 네가 관세를 깎아주면 나도 관세를 깎아줄게. 이게 아. 상호주의의 네네. 어원이에요. 미국이 만든 말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상호주의 네, 네. 무역 협정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아. 그걸 스스로
깨면서 상호주의란 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상호 관세라고 말했지만 원래 쓰던 그 말 뜻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혀 아. 다른 개념으로 네. 오염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두 번째 특징.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이 계속 관세가 오락가락 조변석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을 보는 시각이 심각하게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아.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라는 게 제가 봤던 관세 조치의 관세 전쟁의 세 번째 특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불확실성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 이제는 미중을 봐도 그렇고 이제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왜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왜 주가가 떨어졌고 하느냐. 달러를 이제는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금융시장에서 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단계적으로 어떤 달러에 대한 불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 굉장히 크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들이네요. 네, 세 그렇죠. 가지 전부 다. 네, 네. 또 이렇게 하는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목적을 알면은 조금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짐작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교수님 아까 한 가지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어쨌든 뭐 재정 정부 문제. 재정 예. 적자 메우려고 한다. 다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한국에선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쓰지는데 이코노믹 스큐리티 네. 그 사실 그 오리지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경제 책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미국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미국은 이 지금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무역 정책의 맥락이 아니라 경제 책략의 맥락에서 네. 쓰고 있다. 아.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한 나라가 원하는 경제적, 외교, 안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아주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라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경제 책략,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케이 단순한 무역 정책 수단. 근데 산업 정책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네. 네, 네. 무역 정책. 근데 왜 무역 정책 수단이냐? 관세를 높이 매기면은 수출업자가 안 되겠네. 차라리 관세 장벽을 넘어와서 미국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 라는 걸 기대하고 1차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제재에 와서 투자를 하라. 수출하지 말고 여기 와서 생산하라. 그 수단으로 관세를 쓰고 있는 거죠. 무역 정책 수단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아주 재밌죠. 지금까지는 관세를 이런 식으로 쓴 대통령은 없어요. 이게 외국에 대해서 경제 외적인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예컨대 경제적인 것. 예, 마약, 펜타닐 문제, 네. 이민 문제,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어. 이런 그런 거를 거를 이전에는 관세 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은 그런 적은 없어요. 없군요. 그 네.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 IEPA, EFA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비상 경제 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심각하게 안보에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때 관세를 쓸 수 있다.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미 미국 내에서 12개 민주당 계열이지만 민주당 계열의 12개 주의 주지사가 웃기지 마 이게 무슨 안보야 라고 하면서 이 IEPA에 대해서 제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세를 쓰면 안 된다. 네네네. 중소기업도 한 5군데가 제소를 하기도 하고 주지사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마약 문제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경제 외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어떤 협상 전략 수단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역 정책 수단, 두 번째는 전형적인 어떤 경제 착략 수단, 경제 외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국내 통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국내 정치. 예, 국내 정치.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없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텍스 컷 잡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이미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올해 말 25년에 만료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소득세 감세 패키지가 올해 말에 완료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연장을 해야 돼요. 영구원 연장을 원해요. 감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국가 채무 많은데 미국 내에서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 했을 때 트럼프의 이제 그 보관이 관세가 있잖아. 관세로 메꾸면 돼.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세수의 재정 수입에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니까. 이거 수입이 10%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수입이 11.8%예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될까요? 2024 회계연도에 1.8%였어요. 1.8%요? 네. 근데 그거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로. 하지만 그걸 늘린다고 해도 1.8%밖에 안 되는데 늘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긁어 모으겠다. 그래서 아마 기본 관세 10%는 여간해서는 내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은 나름대로 하나 확실하게 이번에 얻어가는 게 영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본 관세는 안 내린다. 어쨌든 간에 나는 국가 수입을 챙겼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그게 얘기네요. 하나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치 공학적인 수단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의 그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라고 했을 때 다른 뭐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아요, 성과가. 근데 관세는 눈에 금방 드러나잖아요. 몇 퍼센트 올렸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보이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어필하기 좋은 거죠. 그렇군요.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러면 우리 거를 뭘 내주면서 뭔가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관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보면은 안 되고, 그거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트럼프로 상징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는 큰 맥락에서의 그림을 갖고 그 일환으로 관세 전쟁에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경제 안보 전략입니까? 경제 안보. 일단 경제 안보 전략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제 안보 전략이 경제에 관련된 것도 하고 안보에 관련된 것도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 원조는 경제 책략이라, 사실 한국에서 정확한 그 번역어가 없어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냥 가타카나로 그대로 쓰는데 그만큼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아직 어떤 근대적인 개념에서 스테이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우리한테 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국가. 근데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말이 국가가 행하는 어떤 경세재민, 책략, 방략, 저는 방략이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외교적인, 안보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수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 그게 경제 책략 내지는 경제 아. 방략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을 거쳐가면서 물론 경제안보란 말이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맥락에서의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말하는 경제안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 우리를 때릴 것 같아.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방어해야 되지?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수동적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우리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에서 때릴 것 같아. 다른 미국에서 때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막지?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안보 개념이에요. 아.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 안보가 문제되지 않게끔 경제를 잘해서 안보도 튼튼하게 하자라는 게 경제안보 개념이에요. 네, 네, 네.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고 쓰는데 있다. 그게 거의 한국으로 오면서 네. 일본에서 쓰는 그 개념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은 자, 단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경제 안보가 아니죠. 일본식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 전쟁은 과연 경제 안보의 맥락일까요? 경제 책략의 맥락일까요? 그걸 이렇게 방어적인 것과 이렇게 그렇죠. 전략적인 면을 나누어 볼 때. 근데 사실 경제 책략은 강대국만이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강대국만이. 그러네요.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만 막고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내지는 어떤 나라든 우리한테 과하게 우리의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한테 강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막으면 돼.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주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교수님께서 우리가 국가 개념이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책략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솔직히 근데 지금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광고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투자하고 어떤 때는 비용 절감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이런 거에 가깝습니까? 국가가 주체가 돼 가지고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그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국가가 추구하는 국익은 다르겠죠. 네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철학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민익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 네. 실체가 모호하거나 결국은 소수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할 때도 있어요. 네. 내지는 관료의 이익일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곧 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과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써온 국이 과연 뭔지 다시 한번 좀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일본이 얘기하는 그 경제 안보 전략이라 하는 것들 뭐 우리도 말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하기에는 힘든 격변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강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좀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 태도, 전략,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전략, 우리나라의 경제 책략이 그럼 목표는 국익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민익, 국익.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접근을 해요. 있나요? 그것을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야?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서부터 한번 좀 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이제 일종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스왓 기법 있잖아요. 네네네. 강점, 약점, 네.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의 강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경제와 안보와 연관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저는 제조 혁신 강국이라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거. 네. 그 강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방위 산업, 방산이라고 네, 네, 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강점이다. 네. 왜냐? 저는 지금 한국이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요. 네. 뭐냐?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의 우산, 시장이라는 우산을 네. 제공해 왔던 나라였고 그것은 상수였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변수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이제는 우리도 안보 자강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분단 비극이 만들어낸 어떤 방산 강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안보 위기 국면에선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야 된다. 네, 네. 그게 우리한테는 국익이다. 아. 단 그것은 굳이 어떤 조셉 나이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드 파워의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겪은 어떤 내란, 계엄을 통해서 겪은 심각한 그 정치 위기, 네. 헌정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민주주의가 앞서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아무리 하드 파워가 강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것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 제조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점점 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 같은 데서 경쟁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 소프트 나오고 파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 네, 이미지가 네.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과 경쟁했을 때 품격 있는 나라, 괜찮은 나라, 동경의 대상이 네, 네. 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봐요. 아. 뭐 제조, 수출, 뭐 혁신 이쪽과 방산 방산 플러스 이 소프트 파워 민주주의. 아, 이렇게 우리 강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약점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제조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네네네. 침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실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고 뭐 한류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아직 우리의 외교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죠. 네. 그다음에 아직 내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죠. 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흔들리고 제조 강국이라는데 제조업도 흔들리고 한국 자체가 민주주의도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대외 의존적인 체질이고 그것도 이번에 뭐 계속적으로 한계를 가져왔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과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네, 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 요인을 최소화시키자라고 네, 네, 네. 했을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패권 경쟁은 그렇게 위협만은 아닐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너무 이제 그 상투적인 얘기일지 네. 모르지만 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취임하자마자 한국의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맨 처음 했던 말이 뭐였죠? 조선협력이죠. 예. 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일 거예요? 그 압도적으로 크지 않나요? 70%예요. 네. 예.
한국 10% 조금 네. 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중국과 조선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어렵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거의 대부분이 뭐 반도체 조선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강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음,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제조업만 약해요. 아, 네. 중국은 제조업도 강해요. 아, 미국은 제조업만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쵸. 기회가 있는 예, 거네요. 예, 예, 아, 예. 제조업이 우리한테는 제조업이 있고 미국은 없고 중국은 굉장히 강한데 네. 미중이 경쟁을 하고 충돌을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을 수도 그렇죠. 있다. 이것도 그러나 이제 역발상이네. 기회만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네. 위협 요인도 있긴 한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했을 때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위협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막 충돌을 하면은 아니 우리는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출 국가인데 이걸 끼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들을 많이 근데요, 하시거든요. 냉정하게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자꾸 줄어든 거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한테 수입해 가는 것을 이제 자기네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력의 네. 문제다. 어차피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 중국만 보면 우리의 제조업이 약하지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빼고는 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아, 여전히 25% 정도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독일보다도 훨씬 높죠. 높죠. 예. 일본보다도 예, 일본보다 좀 높아요. 일본이 한 20%, 우리가 한 26% 정도인데 단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2.6% 정도. 우리 규모가 크진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제조업만 빼고 잘해요. 우리는 그 제조업을 잘해요. 그럼 우리로서는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과 경쟁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과 경쟁 안 되는데 그나마 미국이 없는 제조업을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어쨌든 우리 지금 쭉 말씀 주신 어떤 그 경제 책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좀 큰 전략을 얘기를 해볼 때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지금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우리한테 국익이 되는 겁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단적으로 반도체 조선과 같은 첨단 제조업. 네, 네.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는 중국이 다른 거 잘 만드는데 고무 산업 쪽은 또 여전히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요? 은근히 고기술을 필요해서 아직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첨단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줘야 돼요. 그러나 첨단 제조업 서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제조업 서방에서 필요로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사가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서방에 될 수 있는 중요한 제조 국가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요하다. 요즘 또 약간 뜨거운 이슈는 그 양안 관계 얘기를 또 정치적으로는 막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 대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은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 있는 것 부분에 같은데. 대해서는 저는 굳이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이래야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면 중국하고는 조금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됩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국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안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안보 위기가 상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경제적인 단기적인 시딕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아, 예컨대 우리가 러우전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EU 국가들한테는 니네들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우리는 러시아 시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한러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게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이제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위 목적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경제적인 그렇죠.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위 목적이 그렇죠. 잘 될 수 있는 예, 방향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그러니까 만들어간다. 우리한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안보 위기, 삼중의 위기, 미국이 우리한테 앞으로도 영원히 안보 우산을 씌워줄 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 안보 자강을 이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은 단기적으로 어디 수출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이 안위가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구체적인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들어올 거잖아요.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들어오는데 좀 말씀하신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좀 정비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경제안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고 편의상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하지만 철저하게 제 사견입니다. 네네네. 그걸 전제로 저는 경제 안보는 개별 부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전 정부에서 경제 안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개별 사업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개별 사업을 엮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국익은 뭐야? 무엇이 우선순위야? 어떻게 조정해야 돼라고 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랄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개별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개별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단 그것이 제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도의 외교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 때로는 전략적 명확성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숙제지만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야만 대통령실이 한다. 지금은 안보실 체계인데 예, 그 안에 지금 삼차장. 경제안보도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 조직은 그 조직 체계 삼차장실이. 자체는 괜찮습니까? 저는 조금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비돼서 네. 김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익이 좀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국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원칙, 목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게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정의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당장 무슨 협상해가지고 몇 퍼센트 깎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네, 게 아니고 아니죠. 진정한 국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에 이게 좋은 수단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경제안보 전략은 어떻게 보면 큰 힘에서 국가 대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님하고 같이 처음에는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관세 전쟁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경제 안보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국익을 좀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이 결론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양희 교수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도움이 됐고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4시 50분에 매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고요. 5시 50분에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김양희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